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아직도 거품이 아니라 정당한 상승이라며 호도하고 있는데요. 유동성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층인 가계의 M2 통화량 증가량에 비해 명백히 서울의 집값이 훨씬 더 급격히 오르는 것을 보면 절대 유동성 증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얼버무리며 무조건 선동하는 이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쌓여버린 집값 거품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 그리고 건설사와 합작해 더 오를 것 같다고 인식을 심어주는 언론들로 인해 마지막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실수요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품이 터질 징조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계속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총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 80년대에 세계적으로 낮은 환율을 이용해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한 일본. 결국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바젤 1을 협약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등 수치상으로만 거품을 만들어내며 고위험 자산 운용을 하던 일본의 은행들은 이 협약에 맞는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기 위해 줄줄이 대출 제한, 금리 상승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회수를 시작했고 거품뿐이던 일본의 부동산은 순식간에 붕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전 일본 사례에서 봤듯이 시장의 거품을 이용한 은행의 고위험 자산 운용은 곧 국가를 파멸시킴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내었기에 이 바젤 협약은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게 되죠.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가치에 비해 수치상으로만 높아지게 되면 금방 파멸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임에도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안전자산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하지만 90년대가 되자 전 세계적인 주식 거품인 닷컴 버블이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버블이 끝나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역시 이렇게 부동산을 이용해 고위험 자산 운용을 하는 은행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바젤2가 도입 중이던 시기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자금 환수에 실패하며 파산을 맞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시장 침체를 불러오게 되었죠. 이로 인해 2010년 9월 바젤3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된 은행 자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는 원래 2013년 1월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임기 말기였던 당시의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여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결국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되어서야 도입된 바젤3 협약이지만 도입만 했을 뿐 세부적인 규제 내용인 IFRS는 임기 초부터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지 전부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채 부동산으로만 경기를 떠받치려고 하며 미국과 일본의 교훈을 잊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높은 LTV는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을 무너뜨려 국가 위험을 초래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음에도 이 LTV를 다시 일괄적으로 70%까지 늘리며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은행 및 가계의 위험을 초래하였죠. 여기에 2014년 9월 재건축 연한 완화를 비롯해 12월에는 제초안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3법이 발표되면서 재건축을 통해 건설 경기만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니 실제 그 외에 내수 시장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 수치상으로만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LTV 비율로 풍부해진 유동성과 부동산 3법 외에도 이미 MB정부 때
투기 지역 등의 규제 지역을 전부 폐지한 것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양도세 5년 면제 등 투기하기에 유리한 법들이 많이 발표되었기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면서 가계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갔죠. 결국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바젤3의 세부 조약인 IFRS도 2018년부터 하나씩 도입해 가면서 높이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을 막아 예대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위험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품을 먼저 막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는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을 만들어 투기 세력들은 서울의 부동산을 폭등시키기 시작했고 11월 금리 인상과 더불어 2018년 9.13 대책을 시행하고 11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1, 2위 국인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까지 번지며 우리나라의 무역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런 소식들을 이용하여 투기꾼들은 분명 대출 규제로 인해 사람들의 가용 유동성이 줄었음에도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늘어나며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선동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서울의 부동산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항상 부동산 시장에 끝물 때 나타나는 현상이자 하이먼 민스키 모델의 현실 부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험이 적은 30대의 매입이 급증하면서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비싸게 팔고 나가면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급격히 쌓였는데요. 연평균 소득으로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PIR 지수를 보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인 초이노믹스가 발표되기 직전인 2014년 중순에는 12.33으로 세계 51위였었지만 지금은 세계 20위인 17.37로 껑충 뛰어올랐죠. 서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요. 서울의 PIR 지수는 같은 기간 세계 83위였던 14.96에서 세계 23위인 24.01까지 더욱 높이 치솟았죠. 이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배에서 산다는 런던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채 6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비정상적인 거품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히 쌓여갔고 작년 3분기 기준 가계신용총액은 1573조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역시 95.1까지 올라가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 미국의 98.6에 거의 육박했죠. 이 수치는 개인 간의 가계부채는 빠진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가계부채가 외국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세 보증금을 통한 개인 간의 가계부채는 외국의 보증금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즉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이미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직전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기사에서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중 98%가 매출액이 감소한 상황이며 이 중 44%는 절반 이상 감소했을 정도로 자영업이 침체되고 있죠. 자영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마저도 커다란 후폭풍을 맞으며 S-오일, 두산중공업, LG U+에서는 명예퇴직을 추진 중이고 항공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롯데마트 역시 200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정리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최근 여행 광고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도 더욱 줄어들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뿐일까요? 이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우리나라의 증시는 21일 기준으로 4.4%, 대만은 3.6%, 일본은 2.9%,
중국은 1.8% 하락하고 있으며 뉴욕 증시조차 이번 주에만 다우지수는 1.38%, S&P 지수는 1.25%, 나스닥은 1.59% 하락할 정도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만은 안전자산이라고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였던 IMF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친 리먼 브라더스 때 가장 많이 침체된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버블 당시의 일본은 물론이고 리먼 브라더스 때 미국을 능가한 상황이고요. 단지 경기 침체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고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급격한 붕괴가 나올 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번지니 나만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호도가 심한 것은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끈앞풀인 언론들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지 않게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투기꾼들이 자신들만은 현금을 확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호가를 올려 투기를 유도해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 해소가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비싼 이자를 내가며 이 3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저들을 대신하여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짓을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무역 문제를 비롯해 올해에는 질병 문제까지 터지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위기 때마다 가장 크게 터진 것은 거품이 잔뜩 쌓여있는 부동산이었죠. 일본은 바젤 1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맞았고 미국은 바젤 2를 맞추려는 도중에 거품뿐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대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대출 제한을 풀어서 유동성을 늘리며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우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득권들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며 그 돈으로 자기들만 호의호식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가 제대로 나타난 곳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고요. 따라서 이 일을 정상화시키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서민들 내 집 마련 운운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언론이나 투기꾼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적폐 중에 적폐이며 우리 후손들의 삶을 망치는 주범들이죠.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바젤3의 세부 규정인 IFRS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려 은행의 예대율 비율도 변경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축통화도 아니기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돈을 찍어내서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버블 당시의 일본보다 훨씬 높은 가계부채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부동산이 안전자산을 넘어 불패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마음가짐은 당신은 물론 국가를 파멸시키는 매국 행위이자 후손들에게까지 빚을 떠안겨주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안정적인 나라와 미래의 내 후손들을 위해 그리고 잠깐의 욕심으로 파멸을 맞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